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을 모시고 최근 증시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어렵게 모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근데 이제 시장에 기대했던 것처럼 이미 이제 선반영돼서 그런지 금리 인하 효과 자체는 조금 미미해 보이는데 좀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도 금리 인하했고 그것도 빅컷으로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도 금리 인하했고 중국도 금리 인하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한 거라서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던 상황이었는데 평가 자체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향후 3개월 동안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6명 중에 5명이 동결. 그러니까 미국은 11월, 12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유로존도 이제 10월 17일 며칠 안 있으면 또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부채 이슈 그리고 부동산 이슈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는 좀 자제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 아닌가?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주질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조금은 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금리 인하를 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의 정책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단행한 것보다는 속도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한해는 어떤 선택들을 내릴까요? 일단은 미국은 올해 안에 그러니까 3번의 FMC에서 100bp를 한다 그랬고요. 내년에는 100bp. 그러니까 꾸준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위에 그림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 추이랑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치 추이예요.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반부터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한국은 금리 레벨 자체도 낮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 속도적인 측면에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 압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외환 시장에는 조금은 플러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환율 결정 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금리 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져 왔고 유지되어 왔다는 점들에 있어서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는데 그런 압박은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일장일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5.5에서 내리는 거고 한국은 3.5에서 내리는 거라서 그 정도의 격차는 조금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나 모멘텀이 좀 선반영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상황 요즘 같은 이제 사실 앞으로는 금리 인하 단행됐으니까 금리 인하의 시기라고 보면 이 여전히 움직일 만한 섹터나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조금 있을까요? 지금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했을 때 올해 채권금리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을 보면 지금 한국 국고채 금리를 레벨을 보면 한 지금 레벨에서 금리를 한 3-4번 더 내렸을 정도의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채권금리 레벨, 시중금리 레벨을 확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하했을 때 채권금리 반등을 하면서 금융주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 반대작용이. 그래서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개되면서 아마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성장주가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는 그림을 크게 그리기보다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호흡을 방향성을 보면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금리 인하 속도나 강도가 이 정도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이 속도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연준의 스탠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3월 FMC에서는 금리 인하 4번 한다 그랬고요. 6월 FMC에서는 1번 한다 그랬고요. 9월 FMC에서는 4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분기마다 바뀌는 그림이라서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물가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가 조금 조절될 수 있는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 레벨이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 상황들이 조금 슬로해지게 된다면 아마도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성장주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당장 거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지금 선반영한 정도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영향이 적겠지만 장기적으로 뭐 이제 장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주의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막 사실 이제 국장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이 결국에는 이제 요즘 뭐 미국 증시에 거의 뭐 올해는 완벽하게 연동돼 있는 모습을 조금 보였거든요. 그 이제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느냐가 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오늘 이제 촬영 날이 16일인데 이제 간밤에도 또 미국 반도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도 장이 좀 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고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뭐 미국 반도체라고 한다면 AI 반도체겠죠. 지금 워낙 대세나 메가 트렌드들이 AI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반도체가 있고 AI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은 전통 반도체랑 AI 반도체가 극명하게 엇갈리거든요. 미국도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인텔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정반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자랑 닉스의 주가는 정반대죠. 뭐 길게 보면 더 뚜렷한데 한번 4페이지 그림 보여주시면요. 위의 그림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추이예요. 보시면은 전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 1년 동안의 를 보면 압도적으로 닉스가 많이 올랐고 레벨을 놓고 본다면 지금 전자는 작년 저점 수준에 비슷해 있는데 닉스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밑에 그림인데 빨간색을 보면 뭐냐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하이닉스 시가총액의 배율로 해준 거예요. 보통 그동안 보면은 뭐 덩치라든지 점유율을 봤을 때 전자가 시가총액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 4배 이상, 5배 정도는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못 받아도. 지금 이게 깨졌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AI에 대해 AI 반도체에서의 경쟁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쉽게 뒤집힐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뒤집히려면 전자가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뚜렷하게 내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 흐름들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자의 매력도 뭐 가격 매력도 높긴 하죠.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지만 이 큰 흐름들을 전자가 따라가기에는 당장 뭐 엔비디아에서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이런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그전에는 레거시 반도체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전자의 흐름들이 결정지을 거고 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흐름들이 좀 주가 흐름들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와 AI 반도체의 이 명암이 너무 극명해가지고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던 그 레거시 반도체 그쵸.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울상인데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뭐 방금도 이제 그 주가 관련 표를 보여주셨는데 이 올해 무슨 그런 밈도 나오더라고요. 이 엔비디아 오르면 뭐 2.5배, 네. 뭐 잠실에 집을 사면 뭐 1.5배, 뭐 삼전을 사면 마이너스 몇 프로. 네. 이게 이제 오만전잡도 찍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AI 성장성 끝났다. 엔비디아 끝났다. 지금 어떻죠? 전혀 안 끝나는 네.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의 실적 개선세는 계속적으로 되는 그림인데 5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있긴 한데 보시면은 9조 1천억이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못했고 전망치 하단보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쇼크냐? 표면상으로 쇼크긴 한데 실적 가이던스 발표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기자님도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구조가 깨질 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뭐 6만 원을 깨긴 했지만
막 더 급락하는 모습들은 안 보여줬던 거죠. 특히 이번 실적 결과가 저는 오히려 실적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정점을 통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의 그림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주가 흐름인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고치였을 때 기준 9조 1천억 나왔던 거를 보면은 한 34%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주가는 33%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쇼크가 있었던 거를 주가는 충분히 선반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그림 보시는 선행 PER은 9.3배, 선행 PBR은 0.98배, 1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더 나빠지긴 어렵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7페이지 봐주시면은 위에 그림은 삼성전자 2001년 이후 이 52주 신고가 대비, 이 52주 최고가 대비 얼만큼 조정받았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IT 버블이나 카드 사태나 금융위기나 이럴 때를 빼고는 30% 전후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23년 하반기에도 36%까지 빠졌다가 바닥 잡고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33%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업황이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저점 찍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 모멘텀 자체,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가 정점을 찍고 꺾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꺾인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방향성은 유효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고, 또 하나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긴 한데, 8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제대로 수요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일평균 수출 물량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량은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왜 이렇게 바닥권이냐? 중국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유럽 경기도 굉장히 부진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 비중에서 28%, 30%를 차지하는 두 나라가 힘들었고,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한국에서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바닥인데, 저는 이 흐름들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 회복이 나오게 되고 소비가 살아나게 된다면 레거시 전통 반도체의 수요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열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59,000원, 6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매수할 기회다. 여기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언더슈팅이지 이제 더 추세적인 하락을 가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 등락을 거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전고점 8만원대 후반을 넘어서는 그런 그림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뭐 주식 비중, 전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자 비중이 별로 없고 새롭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좀 밀렸잖아요. 그런데 막 65,000원, 67,000원 이렇게 안 내려가요. 69,000원, 59,000원, 6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등락을 활용해서 좀 모아 가신다면 올해는 한 6만원 후반에서 7만원 초반, 내년에는 8만원 중후반 정도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이다. 지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나빠질 것이 없다. 네. 뭐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이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의 여지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조금 더 진행되면 실적 개선 여지가 크다. 레거시 반도체 앞으로도 좀 잘 팔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반기 경제 흐름 중에 불확실성을 자극할 만한 일이 이제 미국 대선이었는데, 대선이 걱정이죠. 그렇죠. 미국 대선이었는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100% 트럼프다, 90%가 트럼프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후보 교체론 뭐 이야기가 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보니까 또 이 친환경주가 뭐 우수수 떨어지네, 뭐 어쩌네, 뭐 이것저것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 자체로 이런 이슈만으로 정치 이벤트가 증시를 좀 흔들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비전 47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 감축법 폐기, 그리고 10% 정률 관세,
그리고 멕시코 장벽 건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100기 건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잡다한 수많은 공약 사항들을 보면서 야, ESG 테마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난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사상 최고였다 그러잖아요. 탈석탄, 석유는 고사하고 탈석탄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기후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석탄 화력 발전소 100개 짓겠다 그러니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저렇게 큰데 저 양반이 당선된 다음에 과연 동아시아 국가들을 놔둘 건가? 아마 중국만 관세를 두드려 맞는 건 아니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우리는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소모해서라도 아무튼 환율을 내려야 되는, 가능한지 모릅니다만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구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 더 겁나는 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의 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압도적이잖아요. 이번에 예비 선거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 법안을 2번이나 부결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기 떨어져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렇게 전선에서 밀리다가 6월달 다시 무기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합의돼서 지원되자마자 바로 지금 러시아 군한테 드론을 이용한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서 나는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개입할 생각이 없고 또 개입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개입할 생각을 갖고 있지 그냥 세계의 경찰 노릇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중 간에서 최대의 걱정거리이자 이제 미래의 두려움이 양안 갈등 아닙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중국 경제 실업률, 대졸자 실업률들 이런 뉴스들 보면 끔찍하잖아요. 저 나라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택지가 푸틴도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감수하는 모험적인 군사 행동들이고 대만을 봉쇄하든 미사일을 쏘든 침략하든 모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대안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봉쇄부터 시작하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만에 하나 벌어지게 된다면 트럼프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죠? 예, 이제 처참한 파괴와 상호 확증 파괴 과정에서 적어도 대만 근처에 있는 상해라든가 닝보라든가 샤먼 같은 도시는 폐허가 되고 타이페이도 폐허가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예를 들어서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마이너스 10% 날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당장 바이든만 하더라도 지난 2020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때 저기 러시아 침공해요라고 경고도 하고 막 우리가 무기 주겠어 막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전쟁을 못 막았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가 되면 이거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반중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립니다만 아무튼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되게 냉정하고 더군다나 대만하고 미국은 외교 관계도 없는 사이잖아요. 민주당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이게 과연 트럼프 당선이 호재로만 보일 수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호장벽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 확대 리스크 거기다가 양안 갈등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트럼프가 되는 건 싫은데 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되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이 사람은 일단 굉장히 파퓰리스트니까 재정적자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돈을 풀 텐데 그쵸? 그러면 미국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리스크고 이 사람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번에는 좀 점잖게 했지만 이번 1차 토론은 바이든이 워낙 못해서 트럼프의 단점이 가려진 토론이었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몇 달 남았잖아요. 4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보면서 또 이건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바이든 미 정부의 정책들 하나씩 폐기할 것이 분명하고 또 미중 갈등도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뭐 중국 이슈가 더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는 또 뭐 방송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뭐 모스크바에 핵무기를 터뜨렸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정치 노선을 반이민 반세계화 말고는 일관된 정치 노선은 없는 것 같고 그게 파퓰리스트죠. 네. 뭐든 자기가 되면 다 하겠다고 설치는 게 파퓰리스트니까요. 이런 이제 우파 파퓰리스트가 정권을 이제 또 두 번째로 잡게 된 과정에서 1기 때 자기가 못했던 거를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는 일단 시장이 최근 미국 금리 오르는 것만 봐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준도 어쩌면 거기에 대비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이벤트가 올해 이제 말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올해는 좋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하고 다니지만 박사님 뭐 이제 슬슬 내년장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한테 저는 내년 전망 자료나 이런 거 이제 책은 안 쓰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완전히 지금 럭비공 하나가 출연하게 생겼으니까 자산 배분 잘 하시고 올해는 일단 AI 반도체 거기 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로 가면은 좀 조심합시다. 리밸런싱 합시다. 그러니까 투자의 비중을 중립 정도로 맞춥시다. 이런 의견이죠. 밸류업 정책 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좀 어떤 모멘텀? 네, 좋아요. 아니 일단 자동차, 선박,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전부 두 자릿수 수출 증가 중인데 걱정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출 제품 가격의 선행 변수 역할을 하는 구리값이 이제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라서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이고 이래저래 보더라도 우리 기업 이익은 걱정할 게 없다. 특히 환율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00원 올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기업 이익은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은 금투세가 이제 제일 걱정이고 이제 금투세 도입은 뭐 어떻게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손익 통산 문제 좀 그러니까 손실보험 계좌와 이익보험 계좌가 있으면 이걸 좀 퉁쳐주면 좋겠는데 이익 본 거에만 혹시 세금 붙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주식은 장기 보유자들한테 대한 어떤 혜택 없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당을 분리과세하는 식으로 해서 금융종합과세 좀 완화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밸류업을 하고 싶다면 기업들한테 결국 배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금융종합과세가 합산 근로소득과 합산과세가 되니까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49.5%라는 중과세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배당을 안 주는 면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번 금투세로 세금 많이 거치니까 대신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혹은 금융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이걸 하면 좀 밸류업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밸류업 테마는 저는 그냥 주도주가 아닌 흘러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송한데 좀 엉망인 법이더라고요. 좀 대충 만든 법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뭐 5천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비과세하고 그 다음부터 세금을 때린다 그러는데 그럼 채권은 왜 250만 원인가 뭐 이런 거부터 이게 좀 펀드나 사모펀드들 이런 데들의 어떤 세금 문제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투자에 세금 거두려다 투자의 기반을 망가뜨리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지면 기대를 해볼까 아니면 연말로 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특히 코스닥 양도세 이슈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대주주 양도세에 금투세에 그러니까 세금 걷겠다는 데만 눈이 벌거져 있지 시장을 살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 주식 비중은 줄이는 게 맞다. 오르지만 반도체에 국한돼서 오르는 장인 것 같고 테마가 금투세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기대만으로 가는 거는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이슈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뭐 미국 주식 이민 간에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로 돌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세금에 대한 논의 아니면은 뭐 장기 보유제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좀 잘 만들지도 않은 법을 지금 한다는 의견들이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상법 개정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런 게 개정 안 되고서는 저는 우리나라 밸류업은 일본보다 더 오래 걸릴 거다. 일본도 11년 걸렸는데 우리는 더 오래 걸릴 거다. 저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희망이 없고 우리 주식시장은 좀 폭락했을 때 환율 급등할 때 그때 수출주 적당히 사서 또 시장 돌아서고 환율 안정될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시장이지 장기 투자할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조금 넣는 정도지 그것도 미국보다 비중은 적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상승률 보면 이제 모멘텀은 좋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산적해 있는 상황. 거기다 주식 공급이 너무 많아요. 또 이번에 또 뭐 몇 조짜리 들어오잖아요. 홍춘일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 하반기 모멘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어 일본부터 또 국내 증시 하반기 상황까지 나눠봤습니다. 뭐 쉽지 않은 상황, 뭐 좀 복잡하다는 상황들이 예고됩니다. 이제 뭐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뭐 좀 빵빵한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기업 최초로 정부로부터 1조 넘게 투자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시의 자금 1조 2천억 얘기인데 그 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3조 원 유증설이 자금 유달설이 좀 있었거든요. 루머가 있어서 그달 좀 주가 좀 빠진 모습이었는데 뭐 이제 많은 이제 관심 있으신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전화해보고 IR 통화해서 통화 내역도 뭐 공개하고 하셨는데 대체로 이제 사실 무근이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루머를 불식시키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달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 헝가리 법인이 그 한국 수출입은행과 그 한국 무역 보험공사와 그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이제 8억 6천만 달러니까 그게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다 그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1억 8천만 달러를 보증을 하고 그리고 2억 5천만 달러를 직접 대출을 해주면서 그리고 한국무역공사가 4억 3천만 달러를 보증을 해가지고 이 보증받은 걸로 글로벌 상업은행 한 5군데 정도에서 이제 그 차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 요 자금은 그대로 거의 이제 헝가리 데브린체의 양극재 건설에 거의 다 투입이 될 것이고요. 그 헝가리 데브린체 총 투자비가 12억 8천만 달러거든요. 이게 연 한 10만 8천 톤 규모인데 요게 이제 크로제코 루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삼성 SDI의 그 44조 수주 물량을 위한 캐파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 SDI 쪽에 이제 장기공급 계약에 들어가는 이제 그 매출들이 이 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25년도 상반기에 양산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25년도에부터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특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급성장을 하겠죠. 물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삼성 SDI 쪽에 이제 보증된 그 장기공급 계약으로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최소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40소자라는 게 전체 물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최소 물량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더 좋으면은 이제 더 수주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25년도 상반기 양산 시작이니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급성장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 기업이 그 현지 해외 투자에 대해서 조단위 자금, ECA 자금 받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사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를 그동안에 어떤 주가를 눌렀다 루머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지금 SK온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그게 2분기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다만 이제 SK온과 현대차 간의 그 최근의 관계를 봤을 때는 SK온 배터리를 현대기아차가 많이 채택을 많이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전기차에 SK온 배터리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삼성 SDI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수주 잘 되고 있어서 스텔란티스 이런 쪽에 주로 SDI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DI가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회복이 가져야 될 건데, 대체로 시점의 대비 2025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뭐 자금 조달설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듯한 1조 원의 투자 얘기가 전해진 것이고, 실제로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되거나 이제 공장이 완공됐을 때 이제 실적이 늘려갈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제 사실 올 상반기에 이제 증시를 좀 주도해온 곳인데, 이제 인니에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공장을 준공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업계에는 청신호죠. 그러니까 현대차,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전기차에서는 뭐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랑 버금가는 기업이 될 거라 보여지는데, 최근에 난 뉴스가 현대차 그룹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에서 그 엔솔과 합작한 HLI 그린파워 배터리를 장착해서 여기 이제 코나 EV 이제 양산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전에 아이오닉 5도 여기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뭐 아이오닉 6 뭐 중등 여기서 이제 상당한 전기차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워낙 이제 거기에서 원재료도 조달이 가능하고 또 이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가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요 공장에 나온 것도 EV3에도 장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니켈 함량이 80%가 넘습니다. 한 86% 정도를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저가차에도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을 잘 맞췄다는 거고, 아마 그 충전 속도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10에서 80%까지 EV3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SK온 SF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8분이면 되는데, 그 좀 느린 이유는 실리콘 공자가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함량 문제가 아니라 스택을 많이 안 쓴 거예요. 급속 충전을 포기하고 주행 거리를 늘리는 용도의 배터리를 썼는데, 가격 대비해서는 절묘하게 잘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그 엔솔과 합작한 이 공장 자체가 어쨌든 그 올해 2분기부터 배터리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안에 이제 한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거의 그 전극 공정, 조리, 뭐 활성 공장이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대략 용량이 10기가와트시 정도 생산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NCMA 배터리가 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까지 포함된 건데, 일단 현대기아차 쪽에 상당히 모델이 많이 들어가고, 주로 일단 저가형에서는 코나 EV, 그 EV3 모델이 일단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어떤 기사에는 뭐 자체 배터리 내재라고 하는데, 그 내재라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고 합작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셀부터 완성차까지 다 같이 이런 생산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좀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정도면은 뭐 중국차 뭐 저가 차량 와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나 EV랑 그 아이오 5에서 이제 일단 그 코나 EV가 아이오 5 다음으로 두 번째 전기차거든요. 이제 모델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아이오닉 6도 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계획 정도로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자체가 워낙 인구가 많고요. 세계 인구 4위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인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니까, 인도네시아랑 앞으로도 이제 뭐 거의 니켈도 거의 뭐 2위거든요. 니켈 같은 경우는 함유가. 그래서 이런 광물도 많으면서 인건비도 싼 새로운 이제 현대차 기업의 그 전기차 생산의 그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그 전문가 여기 서비스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충전 서비스도 뭐 다 집 공공장소 뭐 모바일로도 달 수 있고, 또 이제 홈 충전기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또 그 1년에 상당한 충전비도 준다고 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도네시아 쪽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지금 그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아드 같은 경우가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쪽으로 많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현대
유럽이라든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특히 인도와 같은 경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앞으로는 이 인도네시아 공장을 통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의 제2의 전기차 생산 기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커졌네요. 이제 뭐 가격 경쟁력에서도 뭐 중국 전기차에 밀리지 않을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가 북미에서도 전기차를 두 번째를 많이 팔았거든요. 차들을 잘 보면은 지금 그 최근에 마칸 EV, 포르쉐 마칸 EV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이오닉 5N과 비교하면 차가 무거워요. 배터리도 그 시애틀에 NCM811 들어갔고 아이오닉 5N은 SK온의 그 NCM9급, 그러니까 NCM9 뭐 그게 들어갔는데 일단 출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하나가 그 시애틀의 NCM811 배터리가 상온에서만 충전을 보증합니다. 영하에서는 영하 날씨에는 충전 효율성을 보증하지 않고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어풀 배터리랑 NCM 배터리 비교하면은 이게 중국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와 국내 NCM 배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SO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시애틀의 NCM 811이 LFP보다 짧아요. 근데 보통은 3원계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의 그 NCM 811 배터리가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데 국내 거랑 같이 동급 놓기는 그렇고 또 보세요. 마칸 EV NCM 811인데 이거 그거 한 5년 전 정도에는 이미 국내 업체들은 도입을 했던 배터리거든요. 이제 811보다도 이제 9급으로 가는 이제 그 슈퍼차, 고급 차종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EV3도 86% 정도 니켈 함량이 들어간 걸 배터리를 썼거든요. 지금 이게 811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칸 EV. 차도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차들이 그 예전에는 내연기관 차에서는 출력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우면서 출력이 좋고 차들이 또 잘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기차 시대에서는 플랫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안 좋고 더 무거운 차들이 나오니까 차가 무거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 출력이 안 좋죠.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같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더 미끄러지고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보면 대체로 차가 더 가볍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또 좋은 배터리를 쓰고 가격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들이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최근에 나온 차들이 거기에 부합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VTEC 기능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공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면서 이게 차다운 차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에 이제 새로운 그 주도 도요타도 앞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제 엔솔이라든가 SK온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가볍고 저렴한 탈만한 차를 현대차가 내놓으면서 이제 뭐 전기차 쾌즘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2차 전지 대장주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는 LG 엔솔인데요. 에너지 솔루션.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사실 이게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엔솔도 그렇고 SDI 쪽에서의 특히 LFP 배터리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ESS 시장에서의 수주 소식이 들리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주목을 하는 거는 LG 에너솔루션이 그 르노 전기차 부분의 그 암페어와 그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죠. 금액으로는 뭐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4조 뭐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중국이 독식을 하던 독점 구조를 깼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의미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LFP 배터리를 적용했는데 파우치용 셀투팩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기술이 중국, 바로 이제 거기에 전기차에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중국, 뭐 시애틀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게다가 또 파우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형보다는 파우치로 더 가볍게 주행거리를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첫 수주를 따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독점 구조를 깼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전기차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적용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전동 공구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곧바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됐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최근에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미 훨씬 더 이전에 다 개발을 했던 건데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LFP 배터리 가지고는 전기차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제 중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3원계에 지금 주력을 했던 것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원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데 중국 거보다 더 좋게 파우치형으로 만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그 배터리가 이제 그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원래는 ASE 쪽에 그 3원계 배터리를 넣으려고 했다가 이게 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르노가 그 비아드 쪽으로도 LFP 배터리 알아봤다고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뭐 금형도 물어봤다 그러고, 그리고 시에텔은 지금 시에텔 물량이랑 이제 엔솔 물량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다 시에텔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뺏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EU에서 뭐 CRI법이라든가 EU 배터리법, 관세 문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로만으로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그 전기차용 LFP 배터리 말고도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 셀을 탑재한 ESS용으로도 공급을 개시를 좀 했고, 특히 이제 6월부터 에스토니아 전력공사 그 에네르지아가 주도하는 오베르 산업단지에 이제 그 해당 그 ESS 제품 출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대략 58.9메가와트시 정도 공급이 된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추가적인 수준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설치 시간 되게 짧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이라든가 화재 방지 솔루션도 적용해서 제품의 안정성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여기 시작 물꼬를 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준은 아마 지속될 게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쪽이 ESS 그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에너지 가격이 뭐 거의 제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싼 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에 특히나 이번에 인터배터 이런 거 봐도 ESS가 강조되는 게 유럽 쪽 ESS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미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LFP 배터리 시장에서 뭐 기술력이 전혀 밀리지 않은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LG엔솔이 매출 늘릴 새 먹거리를 찾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는 26년 정도부터 북미 쪽에서 그 성장,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수주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게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향후에 봐도 이제 그 가격 경쟁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빨리 지금 수주가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면은 그 ESS 쪽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수혜주들도 지금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